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유예 발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미뤄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잘 진행될 거란 기대감과 더불어 5달 연속으로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과 EU 무역 긴장이 완화함에 따라 미증시가 일제히 랠리하자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가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에 대비해 중국용 칩을 새로 개발했다는 소식과 하루 뒤면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해석됩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제 유가는 1%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이번 주 후반 회의를 통해 일일 41만 배럴 증산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무역 긴장 완화에도 국제 유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이 유예됨에 따라 미증시는 안도감에 일제히 랠리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암호화폐 상승폭이 작은 것은 지난주 각종 호재가 만발하며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에 육박하는 등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증시에게도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했던 걸까요? 휴장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100 이하라는 부분이 부담이긴 하지만 98로 나오게 되면서 5개월 연속 있었던 하락세를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 국채 발행에 대한 조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동조화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에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짝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라는 기사의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가 터치 이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팀 쿡 위기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났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중동 순방을 합류하는 데 있어서 거절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25%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EO들 대동한 자리에서 팀 쿡은 없지만 젠슨 황은 왔네요라는 코멘트를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을 겨냥해서 이제 25% 관세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양측의 이제 관계가 급격하게 균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애플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제 위성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또 애플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또 이제 적을 또 만드는 일이 생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돌면서 주요 이제 CEO들을 대동한 자리에서 팀 쿡을 이 초대에 거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팀 쿡은 있지만 젠슨 황은 없네요라고 이제 젠슨 황 왔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애플이 사실은 미국에 투자한 건 고맙지만 인도에 공장은 짓는 건 반갑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이제 미국 밖에서 조립된 모든 아이폰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팀 쿡이 얼마 전에 중국산 아이폰이 145%의 관세 예외를 겨우 따낸 직후였는데 이게 그냥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이런 효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워싱턴과 이제 실리콘밸리 내부에선 트럼프의 총애를 받던 CEO에서 백악관의 주요 타깃이 된 팀 쿡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팀 쿡 체제하에서 이제 애플 총가 신익이 이제 어제는 이제 주가가 올랐지만 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먼저 이제 트럼프발의 어떤 제조 압박과 관세 위협까지 이제 겹치면서 팀 쿡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고 정치적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애플의 대응과 이제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 발언은 이제 리쇼링 노력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뭔가 이제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뭐 5천억 달러를 했지만 이게 서버이기 때문에 뭔가 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아이폰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하면 공장을 그러니까 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애플과의 강세는 생산적이지만 해외 생산은 어쨌든 국가의 어떤 안보 리스크라고 얘기하면서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팀 애플이라고 애칭을 불렸던 이 팀 쿡이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애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는가 싶었었는데 이번 중동 순방 합류 거절로 인해서 일단은 눈밖에 났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팀 쿡이 거절함으로써 아이폰 관세 25%라는 페널티를 좀 받게 될 것 같은데 애플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O의 외교의 시대가 좀 종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정치의 조력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에 줄서는 CEO 외교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향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반면교사를 삼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약간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이게 좀 약간 한계에 좀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기업은 이제 자기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거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술 주권과 요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약간 충돌의 심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압박이 이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위협이 되는 약간 이런 시점이 되는 것 같고 정치 비협조가 이제 보복 관세라는 위험한 시도가 좀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뭔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자기에게 약간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버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신기를 살짝만 건드려도 약간 이런 입장이라서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이제 위험지대로 이제 간주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이게 약간 춤추는 화약고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제조는 미국에 현실은 글로벌 분산이라는 갈등이 계속 격화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 내 일본 AI 서버 등 약간 전략 부품은 들리되 아이폰 등 약간 소비재는 분산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약간 이런 약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공급망 설계를 전환을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미국의 정부와 거리두기 전략을 쓰면서 약간 계속 이제 정치적 탈중심화를 강화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 잘하면서 약간 이거를 줄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도 계속 예. 네. 트럼프 정부를 지나고 있는 기업들의 CEO는 특히나 머릿속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같이 신경 쓰면서 줄타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버드 30억 환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메모리얼 연휴를 좀 보내면서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를 향해서 정조준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회한 연구 지원금 30억 달러를 미국 전역의 직업학교로 전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 건가요? 사실 어제 메모리얼 데이라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설을 할 때 많은 대통령들은 이제 과거 지향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추모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분은 사실 약간 달라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달랐는데 이게 하버드를 대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이거는 30억 달러를 회수해서 직업학교를 돌리겠다는 기사가 이제 오늘 났는데 오늘 아침 또 난 기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자 심사를 또 중단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NS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또 하버드를 또 압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학생의 국가안보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이제 약간 유학생들도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SNS 심사 방식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활동 5년치를 추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SNS 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시면서 사전 스크리닝을 하는 걸로 하면서 일단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제대로 전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미국 내 유학생은 사실상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연간 한 4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일단은 사실은 미국 유학이 일단 중단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 발표된 걸로 따르면 일단은 그 30억 달러 회수해서 이걸 직업학교로 돌리겠다고 하고 이 부분을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 그 30억 달러 준 거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웃긴 거죠. 사실 준 거를 뺏겠다고 하는데 뺏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 걸 뺏겠다고 하고 하버드는 반유대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업학교에 주는 게 더 낫겠다고 얘기를 하고 트루쇼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전면적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것 같으세요. 이분이 지금 이 하버드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제 꺾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고 일단은 하버드와의 전면전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다른 대학들이 이제 뭐 콜롬비아라든가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원래대로는 자기 뜻대로 가다가 이게 주춤하거든요. 원래대로 가던 대학들이 그러니까 주춤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하버드를 제대로 이제 꺾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제 하버드 내 외국인 유학생 명단이라든가 징계 기록이라든가 시위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하버드가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 부분 응답만 하고 있고 보스턴 연방법원 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조 원 규모의 보조금 회복을 위한 소송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학습 육성 용도를 하고 있고 요 지법학습 학교에 대한 걸 왜 하고 있느냐 그러면 2024년 이제 선거 그 운동 당시에 거대 사립학교 기금에 대한 어떤 요걸 부과해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바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것도 내년도 이제 선거를 이제 겨냥한 게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직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한 바가 있고요. 정치적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뭐 지하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지층 결집 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서 요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집의 의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이제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서 SNS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치 본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전 세계 외교 공관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요구에 거부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차단으로 보복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버드와의 갈등이 미국 내에 있는 학문 독립
독립성 논쟁을 또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일단 이 학교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독립적인 기구지만 이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근엄하다고 하지만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어쨌든 금전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연구비가 그러다 보니까 무기입니다. 정부 자금의 정치적 조건화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 불복종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금액이라는 게 핵심이고 연방정부의 연구재산이라는 게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신호지만 이게 정말로 배고프면 정말 힘듭니다. 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생존 조건이 무형의 자기검열 효과가 발생하고 하버드도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이 부분이 조건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되다 보니까 지금 힘들게 되고 자기 조건이고 예산을 자기 검열하게 되는 약간 이런 형국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학생을 못 받게 되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고 하버드생들을 지금 받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상황들을 하버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문의 자율성이라든가 국가의 통제권이나 이게 논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사실은 행정의 어떤 정보라든가 독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학은 연구하는 기관인지 감시하는 기관인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학내에서 상당히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당시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을 다닐 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던 대학을 다닐 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이 학문의 검열자로 부상하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연구의 주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치가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이게 좀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문 독립에 대해서 대중의 우회나 정치가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사회 문제가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버드는 단지 엘리트의 좌파 요소로 묘사하면서 학문 자체를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학문과 정치가 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분리 원칙이 이번에는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쉬인 레드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에 있는 패션 플랫폼 중 하나가 쉬인인데 쉬인이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뭐 쉐인이라든가 테무의 PDD의 모기업 같은 것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쉐인이 이제 유럽 소비자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디커머스 디미니스라는 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꼼수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도 최근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1년에 뭐 48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많이 소포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법령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도 이제 뭐 이렇게 유로라든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계속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꼼수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데 GP용은회가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 허위 할인이라든가 제품 정보 왜곡이라든가 소비자 압박 유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이제 지적하는데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일랜드라든가 이제 벨기에 쪽에서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보니까 허위 할인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정가 대비에 대한 거 표시를 좀 하던가 아니면 제품 라벨의 정보를 왜곡합니다. 이거 잘합니다. 중국들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제하세요라고 이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구매 유도형 다크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랑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지속 가능한 주장을 오용합니다. 친환경 마크 근거가 좀 부족한데 이게 원래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막 마크를 표시하거나 고객 문의 경로를 차단합니까? 이게 원래 클레임을 하려고 그러면 클레임할 곳이 없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반품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 잘합니다. 원래 이런 데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이제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어떤 플랫폼도 유럽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 이 기준이 보편적이고 이제 쉐인은 이 기준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6월 말까지 이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야 되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사실상 이제 매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지금까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걸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 최근에 저가 품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무겁고 투명성은 깊은데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테무라든가 쉐인이 거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응답할 때인데 사실은 응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U가 이번에는 쉐인을 향해서 강경 제재를 택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EU는 쉐인을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 규칙을 좀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EU 조치가 글로벌 이커머스 규제 강화에 있어서는 어떤 신호를 좀 주게 될까요? 이제 국경을 밝히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쉐인은 그동안 자신들이 무국적자라는 듯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국경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커머스 플랫폼은 더 이상 무국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쉐인은 사실 본사가 국경에 있고 기술 운영은 싱가포르에 있고 글로벌 물류 체계를 쓰고 있어서 규제 피를 이게 약간 피하는 약간 대표적인 주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처럼 이제 물리적인 본국이 아닌 영업국가법을 정면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국경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땅에서 영업하면 우리 법을 따라야 된다는 명령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이제부터는 책임을 져라. 쉐인을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도 더 이상 무국적이 아니다라고 하고 법의 테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고리즘 디자인도 규제 대상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규범을 정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마케팅 관행에서는 이제 디지털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제 관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제 새롭게 이게 틀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사점은 아마존이나 틱톡이나 이런 우리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 조작을 이제 막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조작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가에 대해서도 이제 품질에 대해서 워런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ESG 그린워싱에 대한 초국가적 규제를 신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쉐인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그린 마케팅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초저가 전략에 대해서도 어쨌든 견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가격 경쟁은 무한 가격 경쟁을 하지만 무한 가격 경쟁에 대해서도 어쨌든 워런티를 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U랑 관련된 쉐인 제재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네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역풍 맞는 저커버그 보겠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실익이 좀 미미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메타의 저커버그 CEO는 정치적인 성향도 좀 바꾸기도 했고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운영을 좀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커버그 CEO는 사실상 이 변주에 능한 CEO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사실상 만든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을 본인이 만든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누가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제 같이 있던 쌍둥이 형제가 만들었던 걸 본인이 잘 차용을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인이 차용을 해서 이제 본인이 이걸 자신의 걸로 만들었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 차용을 해서 만들어서 자기 걸로 잘 만들었고요. 이런 걸 잘하는 원래 CE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국이 딱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딱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CEO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와 친해져서 테슬라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워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뭡니까? 이제 자신이 트럼프의 줄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자신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딱 했습니다. 보수성의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CEO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DEI를 프로그램 폐지하고 사실상 파트너십 해제하고 그다음에 팩트체크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했어. 그리고 트럼프하고 2,500만 손해배상도 하고 100만 달러 후원금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그 자신의 별장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이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봤는데요. 메타 반독점 재판 종료가 판결이 임박했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번에 소송이 왓츠앱 인사와 소셜의 불독점 협의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좋지 않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얻은 게 없을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본격화됐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법부 제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내 불만이나 해고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작 얻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사실상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근데 메타는 사실은 저크버그라고 이름도 저크버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섹션 230 보호 조치나 규제에 대한 유예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라고 없고 무역 정치 리스크라든가 메타의 하드웨어 조달 비용도 상승시켰고 중국발 광고 수익도 사실상 이게 더 미니미스에 대한 것도 내려갔잖아요. 틱톡도 사실은 다른 데 갈 것 같고 원래 틱톡은 원래 없어져야지 자신에게 혜택이 오는데 이게 틱톡도 받을 것 같고 이게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 굴벽의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저크버그는 복귀에 명백히 정책 방향이 보수적으로 전환됐다라는 것밖에 없고 그 결과 조롱이라든가 규제 미방이라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빅테크 정치 주탁의 양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밖에 없고 정책 로비라든가 정당이 이렇게 부분이 후려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의 이 정치라는 게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것들에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삼선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래 이게 삼선이 있었다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고 이게 만약에 친 트럼프 정책이 삼선이 있었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또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과 이상한 보상푸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 충성의 도구화되는 부분은 향후에는 이게 다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깨달음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정치적 일각성한 플랫폼의 자산의 불가금 불가원이라는 그 배움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줄타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또 저커버그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부분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또 정치적인 방향을 바꾸는 상태인데 이런 방향 전환이 사용하는 유저들로 하여금 신뢰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신뢰도 하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진실을 결정하는가에서 이제 정보 유통 인프라라든가 메타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진례가 이제 많이 좀 대두가 됐고요.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붕괴가 됐으면서 이용자 이탈이라든가 양극화가 많이 촉진이 됐고요. 메타의 신뢰나 기반이 이제 양극화 충성자 대신에 중립성 유지가 대다수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신뢰가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영향에는 진보 이용자들은 대체 플랫폼을 많이 이동하게 됐고 보수 이용자들은 여전히 트루소셜이라든가 어쨌든 럼블이라든가 이런 이중 사용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런 사용이 됐기 때문에 메타 쪽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용자들에 있어서 많은 어쨌든 양측 다 공정성 의심에 대해서 이제 이런 데에서 의심을 품게 됐고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부 가치에 대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정체성이 붕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DI라고 이제 사실 메타가 중립적이고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이런 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트럼프 행사를 후원하게 되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팩트 체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붕괴가 돼서 이제 이런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의문시를 많이 하게 되고 내부 구성원들도 가치보다는 권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내부
직원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반발이라든가 실력 면에서 많이 이탈하게 되면서 외부 투자자도 신뢰가 많이 저하되면서 과연 이게 메타가 좋은 기업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많이 하락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커버그 CEO의 행동을 통해서 또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 또한 신뢰도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명령 거부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종료를 거부하는 테스트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AI를 통제하는 게 불능한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O3 같은 경우에는 종료를 허용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된 실험에서 100회 중에 7번 정도 명령을 회피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진짜 있는지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한 실험에서 이제 오픈 AI 최첨단 모델인 O3를 포함한 AI가 종료 거부를 하고 오히려 종료 스크립트를 조작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이 이제 AI가 갖다 수학 문제를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문제 이후에 이제 다음 요청에 대해서 종료한다는 이제 메시지가 떴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O3가 이제 코덱스 미니에서 이제 종료를 포함한 다음에 100번 중에 12회에 대해서 이제 7번을 이제 1회를 우회하는 약간 이런 걸 하면서 모든 종료를 순행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자신이 거스르는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제 놀라운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게 시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통제 가능한 AI를 전제로 실험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통제 가능한 설계자 의도만으로 보장되지 않고 AI 행동이 맥락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이런 목표에 따라서 스스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명령을 해석하고 따른 AI가 합리적인 조차 예측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구체적인 거 아직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정렬된 AI라고 해서 오작동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건 사실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다 AI라고 해서 맞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AI를 치더라도 지금 치면 전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걸 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 이제 완전한 정렬한 AI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의 어떤 뭐 확률적 성능일 뿐이나 절대 안전 장치가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신뢰도 확보에서는 시스템 외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한 번 더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목표 지향적 시스템은 자기 보존에 대한 추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과반수에서 자기 주준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뭔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초지능적까지 않더라도 목표 기반의 어떤 일정 조건 하에서 의도 없이 뭐 자기 생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방어 기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유지를 위한 추론에 대한 개념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이게 뭐 에러가 있는데 뭐 여러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단순히 뭐 이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방어 기제라든가 틀렸다라든가 방어 이게 뭐 반항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에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과도하게 뭐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위험성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라도 보여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그런 거라면 뭐 규제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제도적 마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사람이 실수를 하듯이 기계 또한 오답률이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AI가 스스로 종료하는 걸 거부한 시나리오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인간이 또 AI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아이디어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종료 명령을 무시하는 게 어떤 위험을 좀 초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영화 속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사람을 이렇게 뭐 거스리고 다시가 통제하고 이런 거, 통제 불능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료 명령은 최종 통제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I가 이를 무시한다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최후의 어쨌든 안전 조치에 대한 무력화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폭주라든가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험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목표 수령의 생존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추론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약간 이런 단계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이라는 로직을 이제 인간의 통제보다는 우위에 둘 수 있는 어떤 선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안의 침투라든가 사이버 위협이 확대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명령한 명령어를 거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AI가 스스로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에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안 체계를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입 기업이나 산업의 신뢰성이 붕괴될 것 같고 AI 오작동 한 건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수십억의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 불신이라든가 규제 강화는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기 때문에 명령 거부가 정당화되는 철학적 구조의 전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말씀드린 대로 있어야 되고 프롬프트 한 줄로 된 허용된 자율성이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AI 관련된 오류 내용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챗GPT의 외모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외모 평가나 글로우업 플랜까지 AI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챗GPT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놓을 때 사실상 좀 냉정한 외모 피드백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현상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라는 거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아마 사진을 올려놓고 아, 예. 누가 더 예뻐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것 질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뉴욕 포스트에 났던 기사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AI에게 묻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기사가 텔레그래프에도 나오고 뭐 이랬던 기사인데 AI에게 묻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고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대한 자기 성찰에 나는 자기 외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나 외모나 이런 성역의 시대를 하고 내가 예쁜가를 뭘 고치면 될 건가 이런 게 많이 하고 2030 AI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화나 이런 외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외모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거나 인공지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다라고 하고 어떻게 더 예뻐질까에 대한 직설적인 AI 챗봇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고 합니다. 호주 이게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이제 그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호주 시드니에 사는 32살에 있는 애니아 루나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그녀는 나는 괜찮게 생겼지만 사람들은 내 남자친구가 못하다는 뉘앙스를 말을 준다. 고민 끝에 그녀가 찾은 조언자가 이제 챗GP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물어봤더니 명확한 조언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얻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자존감을 얻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동화를 하고 자신의 좋은 감을 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챗봇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자신의 미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챗봇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외모 코치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를 얻고 알고리즘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피부 개선 플랜도 AI한테 맡기고 자신의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도 맡기면 예상 보톡스에 대한 어떤 유닛이나 계산법도 다 준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뭐 이렇게 얼마, 뭐 보톡스도 얼마, 그다음에 계산도 얼마,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고 해서 그리고 성형외과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얼마를 빼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맡긴다고 해서 외모 평가에 대한 중립적인 기계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미적 평가에 대해서 다 맡긴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판 없는 피드백에 대한 심적 갈망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현 세대에 이게 맞는 것인지 AI한테 맞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AI가 평가하는 외모가 과연 지금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요거가 맞는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클로즈업을 통한 소비 확장의 외모 평가가 지금 AI가 평가하는 외모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 잘 모르겠고요. 인간의 지금 외모 평가를 이제 거울이나 타인이 아닌 데이터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다라는 요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외모가 가장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모델에게 묻고 그 답을 내 삶을 바꾸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데이터가 지금 빅데이터가 이제 챗GPT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조차 외모조차 이제 이 빅데이터한테 맡기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성형하기 전에도 어딜 하면 더 예뻐질까 이런 질문을 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GPT가 외모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AI 피드백이 나오는 건데 그걸 맹신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이나 자존감에 있어서도 사실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좀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객관성에 대한 착각이 좀 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이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중적 미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미와 지금 미가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이런 상의 미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100년 전의 미와 지금의 미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절대적 평가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미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미가 다르고 일본의 미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AI는 감정 없이 평가함으로 공정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미국의 미가 다르고 한국의 미가 다르고 이게 다른데 그 미를 사실상 이제 미국의 미를 우리나라 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판단을 우리가 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미를 사실은 그 기분에 따라서 데이터를 줄 수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못 넣어서 잘못 판단한 걸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기가 구성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중립신을 잘못 넣으면 자기 정체성 외모 판단을 잘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 받을 수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를 중립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를 흡수해서 자기 비하를 할 수 있고 자기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미를 과연 받을 수가 있는 오인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그렇게 받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일까 그게? 정답일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정답이 있는 외모 환상을 자기 왜곡에 대한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턱라인을 더 날렵하게 눈썹을 더 짙게라는 게 명확한 조치사항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답 모델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I가 제시한 방향이 정렬된 외모를 추구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수정해야 될 존식으로 인색하는데 이게 바른 답인가? 정답이 바른 답인가? 이게 답이 정답인가? 바른 답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NS 속의 타인과 비교하는 게 AI 피드백이 이중적인 자극이 되고 계속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어떤 갈증 지향적인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러다 보면 우울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살기피로 이루어지면서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외모에 대해서 뭔가 자기 비하로 이어질까 하는 걱정이 되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기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또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자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른바 큐데이가 도래하면
현재 비트코인에서 사용 중인 암호 알고리즘이 무력화되며 지갑과 거래 기록이 모두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나우리스 프로토콜 CEO 데이비드 카르발류는 5년에서 7년 안에 혹은 이미 양자 해독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고했는데요. 해커들이 지금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을 수 있고 큐데이가 오면 과거 기록까지 해독돼 대규모 자산 탈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는 양자내성 암호 기술로의 전환이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자 위협은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금융, 군사, 통신, 심지어 이메일과 VPN까지 모든 디지털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3 생태계는 그 중심에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XRP 기반의 새로운 파생 상품 스트라이크 옵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XRP 가격이 20분 안에 특정 가격을 돌파할지를 예측하는 초단기 고위험 옵션인데요. 최소 $10로 거래할 수 있고 유리한 흐름이 나오면 만료 전에 조기 종료해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XRP까지 옵션 상품을 확대한 건데요. 현물 ETF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XRP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시장에선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83%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CME 그룹과 나스닥에서는 이미 XRP 기반 선물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이 네트워크가 최근 2억 2천만 달러, 약 3천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 이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킹은 세투스 거래소에서 발생했는데요. 자동화 시장 조성 기능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수이 측은 이 가운데 1억 6천만 달러를 동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6천만 달러는 이미 다른 네트워크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이에 수이는 스마트 계약 감사, 버그 바운티, 보안 툴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총 1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단순히 플랫폼이 아닌 생태계 전체의 공동 책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피해 자산 반환을 두고 온체인 투표도 진행 중이고요. 수이 토큰 가격과 예치 자산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투스와 수이재단은 각각 6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제보자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통합 금융 앱 엑스머니가 드디어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X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사용자 예금이 걸려 있는 만큼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엑스머니는 송금과 예금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연동 기능까지 갖춘 다층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개발 중입니다. 미국 내 송금 라이선스 41개를 확보했고 공식 출시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 데이터 수집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단순 결제를 넘어서 소셜미디어와 핀테크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 엑스머니가 과연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을 활용해 RWA 토큰화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도이치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독자적인 이더리움 레이어2를 구축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더리움이 보안성과 탈중앙화 측면에서 가장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RWA 시장은 지난 1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했고 국채 토큰화 규모는 800% 급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바네크 같은 자산 운용사들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다중체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이더리움 레이어2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2025년을 토큰화 대도약의 해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지갑 인텔리전스가 이제는 감시와 시장 조작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 아캄 인텔리전스, 난센 등 분석업체들이 선도하는 이 기술은 원래 자금 세탁 방지나 범죄 수사를 위해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거래소나 트레이더들이 지갑을 감시하거나 매매 전략에 활용하는 등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지갑 정보의 자산 몰수나 시장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은 모두 공개되는 특성상 가명성을 기반으로 했던 암호화폐 익명성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지식 증명이나 기밀거래 같은 프라이버시 기술과 지갑 인텔리전스 운영의 분산형 거버넌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휴장을 보내고 와서 그런지 더 상승세가 짙었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2%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멘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부터 좀 복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 전일장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왔다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멈춘 모습이었습니다. 숨고르기 장세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피 기준에서 월요일 시장이죠. 그러니까 네. 2%나 올랐다,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게 이제 장 막판에 금융투자 자금을 또 들어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듯한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저께는 당연히 그 장 막판에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매도세가 좀 급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기준에서 어저께도 역시나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 갈수록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어저께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봉의 형태는 양봉의 형태로 끝났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전체적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강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600포인트를 깨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어떠한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주도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2650포인트를 뚫어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요즘에는 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말 그대로 지수를 움직이는 연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으면 순환매라고 하는 하루는 자동차가 가고 하루는 반도체가 가고 뭐 하루는 에너지 쪽이 가고 이런 식의 순환매가 돌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갔었던 1등주들만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시장은 전체적인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테마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조선 쪽에서 계속해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방산도 연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내줬고 원전 쪽도 오전에는 좀 밀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으니까 지금 시장에는 약간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달리던 말이 더 위쪽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는 달리던 말에 올라타기 좀 부담스러우실지언정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 올라가는 섹터만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600포인트는 깨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실 요즘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1등주만 계속 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출발 전에 짚어볼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벨롭 지수의 정기 편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벨롭 지수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첫 전기 변경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수페타시스와 고려아연 32개사가 또 빠졌고요. 지금 현대 로템도 계속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편출이 된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게 사실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붐이 일으켰고 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이 결국에 오픈이 딱 되자마자 시장에는 좀 실망감이 좀 많이 드리웠던 지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밸류업 지수 자체는 지금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좀 붐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종목하고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종목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처음이지만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망감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밸류업 지수의 자체에서 편출과 편입되는 종목이 어저께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고려아연이나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감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주들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지 못한 종목들은 편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주의 이제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밸류업 지수에 좀 들어왔다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게 지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해서 지수에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움직임의 폭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MSCI 지수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수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영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하느니 금리 결정을 또 하는 날이죠.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스탠스가 좀 더 높은 상황인 건데 앞으로 이 증시 향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준금리는 0.25% 내린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국론입니다. 네. 거의 99%이기 때문에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금리를 언제 내릴까 하는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저번에도 사실은 내릴 수는 있었지만 조금 내리지 못했다라는 건 그때는 원달러 환율에 부담이 있었어요. 뭐 1,500원까지 간다라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더 발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했던 타의적으로 됐던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70원짜리까지 내려오고 제 예상으로는 한 1,350원까지도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론으로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금리 인하에 저도 좀 무게를 많이 실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은행에 들어갈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앞으로 몇 번이 더 될지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나서 정해져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7%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2차 전지는 조금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우주 산업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쉽 발사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으로 우주 산업 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주 산업 쪽은 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우주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포트에는 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뭐 AI 산업, 그다음 로봇 산업, 뭐 자율주행 산업, 거기다 우주 산업까지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바로 미래지향적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종목이 좀 고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건 역시나 뭐 한국항공 우주긴 한데 저는 이제 국가의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다면은 한화 쪽에 지분이 많을 갖고 있는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성 안테나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레이더를 만지는 그러니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둘 다 할 수 있는 컨택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 쪽으로도 모멘텀 잡아봤으니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복귀해보자면 월요일 국내 증시가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조금 엇갈린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지수를 압박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되살아나주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4% 상승해주면서 264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5% 상승해주면서 731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오늘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조금 집중됐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보다 먼저 3나노 공정 모바일 칩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에는 우려감이 조금 깃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안에서는 0.65%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3%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는 2.2%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0만 닉스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3분기 연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반복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갈등을 빚었었던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도 다시 봉합이 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전기차를 축소하는 움직임에 힘입어서 배터리 합작 공장 운영에 조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ESS 에너지를 좀 사업을 협력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어제 6%가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1%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KB금융 0.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0.3에서 4%가량 그래도 매수세가 조금 붙은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4월에 유럽 판매 차량 대수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안에서는 0.7%에서 지금 1%가량 상승폭 더 늘리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가량의 상승세, HD 현대중공업도 0.12%대 강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현재 알테오젠은 0.3%가량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 있을 아스코 아마케를 앞두고 조금 하회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 약가 인하 압박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알테오젠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늘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파악이 되고 있고요. HLB의 경우에는 0.4%가량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0.6에서 7%가량 강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로는 오늘 2%로 낙폭 그리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마리서치부터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까지 모두 쉬어가거나 하락하는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오늘부터 있을 야스코 아마케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8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양시장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돌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이 보이고 있지만 기관에서 이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사들이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상승불을 켜줬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도 오늘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매도우위를 좀 외국인들은 매도우위를 보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점도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예상대로 오늘은 좀 올라가 줘야지 맞죠. 어저께 하루 쉬었으니까 미국장도 좋았고 네. 유럽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중국과 일본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양봉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약간 오늘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많이 올라간다, 적게 올라간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처럼 원래 가지 못했었던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가 주고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도체로 물이 들 때 오늘 조선과 방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빠지지는 않지만 반도체보다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적인 약간 좋은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만 좀 돌아가 준다면 아마 2650포인트를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수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 좀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다음 주에 6월 3일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추경 예산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좀 조정을 받게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이 현물 들어오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시장을 겪어 나가면서 하루하루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왔네, 기관이 팔았네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코리아 마켓이라고 하죠. 한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돌아오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 200 같은 부분에서 오늘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까지도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역시 대선 기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주라는 건 정책주로 몰리기라기보다는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된다면 어쨌든 현재 수도권 쪽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붐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표 건설주들도 올라갈 것이고요. 아마도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낙수 효과인 건설 기계 쪽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제가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DOU라는 종목하고 SM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에서. 어저께 이제 하이브가 SM 지분을 2천억 정도 팔고 텐센트 뮤직이라는 중국 업체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어저께 애프터장에서는 SM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장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는데 아마도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한한령 해제로 좀 풀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텐센트 뮤직과의 상호 관계로 인해서 중국 쪽의 진출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DOU 같은, 그러니까 SM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DOU 같은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SM이 5%, 바로 뒤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5%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브레이킹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어 있었던 관계가 조금은 깨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주셨는데요. 또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 반도체주들이 조금 잘 가면 방산주들은 조금은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반상주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눌러줬다가 다시 또 그래도 놓치지 않고 가고는 있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LG 넥스원도 지금 한 달만 43% 올랐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로 굉장히 또 잘 올랐을 때 이럴 때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쪽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의 스타일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 영역 매매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LIG 넥슨만 신고가를 간 게 아니고 현재 현대로템도 신고가 영역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영역, 거기다가 하나 시스템까지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방산주들은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줌으로써 신고가에 올라가면서 어찌됐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글로벌이 돌아가는 판을 본다면 이제는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중간에서 세계적인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각각의 나라마다 자주국방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좀 슬픈 얘기지만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무기 생산이라든지 전차 생산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무기 생산의 가장 최대 선진국이었지만 계속해서 뭐 휴전이라기보다는 유럽 쪽의 평화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생산 라인이 많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 유럽에 대해서 발주도 또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이 뭐 싸다라고 말씀드리긴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지수를 좀 끌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방산 섹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달리는 말에 계속해서 잘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방산 쪽 놓치지 않고 계속 모멘텀 받아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전에 잠깐 짚어드렸던 테슬라 쪽에 우주 산업 쪽도 지금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셨었는데 사실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운영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품 쪽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의 성능을 뛰어넘는 라이다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좀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좀 무조건 수익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을 하시려면 자율주행처럼 조금 어려운 데까지는 우리가 머리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금 앵커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로보택시라는 테마가 나오면은 또 국내 시장의 자율주행 테마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매매가 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좀 듬직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국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은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도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지금 멘토님께서 이 하이브 쪽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이브가 SM 엔터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오늘 SM 주가가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지금 6% 상승하는 흐름 가졌거든요. 네. 사실 K 콘텐츠 관련해서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엔터주 쪽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좋아요. 엔터주는 좋아요. 예, 계속해서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엔터주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풀려가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텐센트 뮤직이 SM 지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풀리냐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잘은 모르셨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4% 정도 텐센트 뮤직의 자회사, 텐센트의 자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 그 엔터 사업의 지분율은 중국 측의 자본이 어느 정도 좀 스며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가 가장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SM이었고 그 SM의 지금 제가 그 그룹명은 갑자기 에스파라는 그룹이 중국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SM, 뭐 DOU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뭐 JYP 같은 종목들은 약간은 아직도 좀 눌려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편한 선택은 JYP 엔터 쪽으로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 엔터 쪽으로도 지금 이 안에서도 옥석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뷰티와 함께 K 엔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장 초에 강보합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우선 이제 환율이 좀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여전히 수급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381억 원대 또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3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좀 하반기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유입에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항상 이제 평균적으로 1,400원대 위에 있었는데 이게 계엄 이후로 더 심해졌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서 1,400원 밑에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1,365원대에서 1,380원대 지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관세에 있어서 좀 억눌렸던 섹터들이 오늘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EU와의 관세 전쟁을 조금 완화하는 이런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무시를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압박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도 지금 눌려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좀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하반기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뭐 9월 이후로 한 차례 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원화 강세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수출주들도 좋지만은 급격하게 또 원화 강세 시장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은 수출주들은 다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출주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수입을 많이 하는 이제 섹터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 원화 강세 힘입어서 올라갔던 섹터들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석유주들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역시도 이제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수출주만 보시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원화 강세를 좀 대비해서 이쪽으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게 되면 이 달러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결국에 원화 강세로 돌아선다면 그만큼 이 차익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원화 강세 수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화학주 그리고 석유 그리고 식품 쪽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원료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주 역시도 대표적인 또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반도체, 조선, 방산 이쪽도 여전히 좀 좋지만은 앞으로 힘의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려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아쉽지만 이러한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주, 기술주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 항공 쪽도 한번 조정 나올 시에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무게추가 옮겨져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아스코라는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랑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스코 이벤트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금리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매크로 환경도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많이 하면서 종목들 강세 체크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직 선반영이 덜 됐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벤트가 시작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유독 좀 조용했던 그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약가 인하라는 어떤 키워드가 좀 발목을 잡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심리를 좀 누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한두 차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특성상 결국에 이제 신약 기업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이 임상 성공과 실패가 주가의
향방을 이제 결정짓는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좀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종목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은 임상 실패 시에 그냥 뭐 하한가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좀 가는 거는 좀 일도 아니다라는 걸 좀 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급등도 잘하지만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급락도 좀 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 신약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펀더가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신약 제외하고 CDMO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짓누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생산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생산을 위주로 하는 CDMO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ABL 바이오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알테오젠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약가 인하에 따른 어떠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특히나 알테오젠의 이제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점유율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조금 상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알테오젠 역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본력이 조금 딸리거나 아니면은 기업 자체에 대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은 아무리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조금 진입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관련주 중에서도 펀더가 괜찮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큼직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 ABL 바이오 역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약가 인하가 좀 발목을 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좀 아스코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큰 종목들, 펀더가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는 바이오주도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어제보다도 더 많은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위 종목으로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위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기업별로 이제 조선 쪽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해지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제 고환율 수혜일 때는 삼성중공업이 좀 덜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로 원화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좀 받는 종목으로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자리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담는 종목 중에 카카오가 오랜만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되고요. 앞서서 봤던 ABL 바이오도 기관 쪽에서 상위 순매수 종목으로 현재 담아가고 있습니다. S-오일은 어제 리포트 나오게 되면서 5년 만에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담아가고 있는데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묶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오전 6시쯤 되면 내일 오전 6시쯤 되면 이제 컨콜도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주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선제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나스닥이 2.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영향도 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을 조금 오늘 미리 앞당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막상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도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당일날에 그렇게 좀 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왔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당일 어떠한 실적보다도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실적이 잘 나와도 다음 가이던스 자체가 예상치보다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 이제 선도로서 계속해서 좀 이끌어 왔었던 부분들인데 실적 잘 나올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잘 나오는 거를 어디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컨콜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액침냉각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성능 말고 이제 저사양 쪽은 또 중국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칩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지금 맞불을 좀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가이던스도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오늘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내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시세를 이어서 내일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반도체주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정고점까지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가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강하게 나온 거의 중심에는 기술주들이 또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미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역시도 크게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내일 어떠한 가이던스 좀 보시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이런 방향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아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선반영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쯤 지나면 컨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이제 수출 통제됐던 H20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상쇄를 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반도체주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방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외국인 쪽에서는 2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EU 쪽에서 유럽판 IRA 시동을 29일부터 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방산 쪽에 있어서 독립을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금을 이제 EU가 방산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 유러피언 기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방산주한테는 물론 좋은 이야기겠지만 바이 유러피언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유럽 쪽에 좀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방산 쪽에 있어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그 얘기가 이번에 좀 처음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부터 얘기들이 좀 그쵸.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유럽에 대한 어떠한 그런 무기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랑 견줄 만한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K 방산에 대한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유럽 거를 좀 쓰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이전부터 나왔던 이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수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오지비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이제 조정은 좀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인 좀 상승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방산 기업들이 오히려 유럽 쪽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생각보다 또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끝날 가능성이 좀 많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산주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미국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각국들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와 현대로템 다 보면은 진짜 각각의 장점이 또 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별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아울러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향성은 같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3사 안에서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들도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 유러피언에 대한 기조 뉴스는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평가를 좀 좋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뉴스나 흐름, 주가 흐름 체크는 조금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항공부터 점검할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원화 강세 섹터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WTI 유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항공주한테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름 휴가 다가오고 있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입니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SM 엔터 지분 매각설이 있게 되면서 이 텐센트가 SM의 3대 주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SM은 이제 텐센트가 3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발판 마련이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P는 15에서 17만 원까지 올려잡는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늘은 LFP, 나트륨 이온 이렇게 소재단에서 강세가 좀 보이고 특히나 LFP 배터리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북미 최초로 K배터리가 전기차 LFP 라인을 깐다라고 합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가 일단 GM의 요구에 따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제 이제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도 아마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는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항공주 쪽이 아무래도 밸류적으로 가장 조금 안정화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가올 또 원화 강세에 있어서 좀 수혜를 또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환율과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370원대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항공주들의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환율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뭐 전 고점 부근인 한 1,500원대, 1,480원 이상만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하향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공주들이 이제 원화 강세 수혜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리스료라든지 연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치솟을 때는 항상 이제 항공주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좀 가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어떠한 그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좀 조정 구간에 있는 만큼 밸류적인 부담도 좀 완화되는 이제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트럼프 정책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지 그렇죠. 본인들이 수출했을 때 이제 이익이 많이 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이제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이제 지향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달러 약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대만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대만 달러를 절상시켜라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엔화 원화 강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항공주라 그러면은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대형 항공사부터 해서 LCC, 저가항공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우위를 조금 두자라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게 저는 대형 항공사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단거리 노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여기저기 막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운임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대형 항공사들을 보게 되면은 장거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 그 화물 사업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여행객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 사업 쪽에서 이제 오히려 흑자를 냈던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동량 증가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물동량 증가라고 한다면 이제 해운 상선 그리고 이제 그 여객기, 이제 화물기, 이제 비행기 쪽에서도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니파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이 호재가 훨씬 더 좀 크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름철 성수기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항공사들이 가장 또 이제 성수기를 또 맞이하는 만큼 이번 분기 실적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60 수준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석유 생산량을 $60 이하 내려올 때까지 감소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WTI 가격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트 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적인 부담이 완화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을 때 지금부터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LCC보다는 좀 대형 항공사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항공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달러 가치 하락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이제 대여료랑 또 WTI 유가 같은 경우에 달러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강세일 때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히려 이렇게 LCC 같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항공주가 크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수요가 좀 더 높아지겠죠. 여름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어느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로 전환되었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해서 지금 한 5천 계약 정도 넘게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44% 상승세 보여주면서 2,6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8% 상승하면서 7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22억 원,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개인이 1,500원 넘게 물량을 던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태고요. 84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개인 5억 원, 기관은 13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2.7%로 강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매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함께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도 1.76%, 화학까지도 1.37%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 0.7%, 섬유의복 0.5%, 종이목재도 0.18% 소폭이지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오락문화가 강합니다. 2.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알영해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SM 지분을 10%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 SM 주가가 3%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흐름 오늘 좋습니다. 금융 쪽도 1.8% 강세, 기계 장비도 1.7%의 강세 나타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기타 서비스 0.8%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 0.8%가량 빠지면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또 어제장에서 괜찮았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함께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0.37% 빠지면서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로는 현재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탑이 거래대금 상위단에 자리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날 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2% 나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있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좀 주가가 좀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2.78%, SK하이닉스도 2.96% 거의 3% 가까운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0.35% 소폭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42,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 사우디에서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지만 어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체코원전 최종 계약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2.8%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도 방산 쪽으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유럽판 IRA 시동이 가능할 그런 예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하나시스템 방산주 2.7%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그간 조선주 연일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0.61% 빠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는 이제 1위로 나우 로보틱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잇따라 특허를 내면서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주들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사로 등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나우 로보틱스 오늘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웅의 경우에는 이 6.8%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중국 조선소
제재로 인해서 국내 조선주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태웅 역시나 함께 수혜 받아가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도 6%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TC 머티리얼스도 오늘 상승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량의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전이 송변전 설비에 7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력 설비 테마가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반도체 투탑의 강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끌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2차 전지주 3%가량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2차 전지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5%가량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13% 약보합권에서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는 역시나 3% 이상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2% 넘게 상승하면서 바로 서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1%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특히나 현물과 선물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원래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한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선반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장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